갑상샘 호르몬입니다. 옆에 그림에 갑상샘이 나와 있어요. 이 나비 모양의 조직이 갑상샘이고요. 이 갑상샘이 붙어 있는 이곳이 여기가 후두고 이게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의 한가운데 있는 부분이 바로 갑상샘입니다. 목을 관통하는 이 후두와 기관이 연결되는 그 부위에 달라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 나비 모양의 갑상샘을요, 이 기관에서 딱 띄어보면은 그 안쪽으로 이런 노란 콩알처럼 표현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게 지금 이쪽은 그림이 생략되어 있는데 이렇게 사방으로 하나, 둘, 셋, 넷 박혀 있는 게 부갑상샘이에요. 그리고 이 샘은 이 글랜드를 번역한 말이라서 갑상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갑상샘이라고 하기도 해요. 둘 다 동일하게 이 사이로이드 글랜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갑상샘 호르몬은 아민 호르몬이에요. 호르몬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고 이 호르몬 클래스 첫 번째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 아민 호르몬에 속하는 호르몬입니다. 요오드가 단백질 결합 구조, 아미노산 결합 구조에 결합이 된 게 갑상샘 호르몬이에요. 에너지 대사 작용을 조절하는 호르몬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영양분으로 섭취한 그런 다양한 음식들이 몸속에서 분해가 되어서 세포에서 그걸 잘 가져다가 쓸 수 있게 도와주는 호르몬이 갑상샘 호르몬이라고 했어요. 갑상샘 호르몬의 작용을 정리를 해봤어요. 갑상샘 호르몬도 다른 호르몬과 공통적으로 마찬가지로 시상하부에서 갑상선한테 호르몬 좀 분비하라고 얘기해야 되겠는데 뇌하수체로 전달이 내려가요. 그게 갑상샘 자극 호르몬 분비 호르몬 TRH라는 약어로 쓰이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TRH가 뇌하수체로 전달이 되면은 뇌하수체에서 이제 갑상샘으로 TSH, 갑상샘 자극 호르몬, 다른 말로는 갑상샘 방출 호르몬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TSH를 갑상샘으로 보내줘. 무엇을 통해서요? 혈관을 통해서요. 그러면은 이 갑상샘은요, 갑상샘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을 이제 표적세포로 보내게 돼요. 그 호르몬의 작용으로 조절하게 될 그 세포로 호르몬을 보내는 건데, 갑상샘 호르몬이 분비하는 호르몬은 갑상샘이 분비하는 호르몬은 T3, T4, 칼시토닌 호르몬입니다. 이 중에 T3랑 T4는 같은 작용을 해요. 그런데 표적세포로 가서 T4는 T3로 변환하는 단계를 거쳐서 이런 작용을 하는 거고 T3는 곧장 세포에서 작용을 하는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T3, T4가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갑상샘 호르몬의 가장 중요한 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음식물로 섭취한 영양분을 세포가 잘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갑상샘 호르몬 T3, T4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인체 대사율을 증진시킨다는 건 음식으로 섭취한 영양 성분들을 세포가 재료로 잘 활용해서 그 세포 안에 있는 에너지 공장,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잘 생산을 해내도록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족족이 세포가 가지고 가서 미토콘드리아 공장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열을 생산해내는 공장의 재료로 쓰게 되면은 재료가 더 필요해 이렇게 계속해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게끔 식욕을 증진시키는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공장이 가동이 되면서 열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또 칼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얘는 뼈로 가서 작용을 해요. 뼈 파괴세포 활성을 억제하고 뼈 모세포로 뼈 침착을 자극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뼈를 튼튼하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시토닌이 하는 이런 작용들이요. 바로 뒤에 살펴볼
부갑상샘 호르몬이 하는 작용하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부갑상샘 호르몬과 칼시토닌이 서로서로 견제하고 조절하면서 뼈에 침착되는 칼슘의 양과 혈액 속의 칼슘의 양이 균형 잡힌 상태로 유지되도록 조절하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시토닌은 혈액으로부터 칼슘을 가져다가 뼈에다가 쌓아주는, 그래서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갑상샘 호르몬 분비에 문제가 생겨요. 갑상샘 질환이 여성들에게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암 중에서도 이전의 시대랑 비교를 했을 때 갑상샘 암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도 해요.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시상하부가 있고, 시상하부에서 내하수체로 이제 TRH,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라는 그 명령을 내리는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면은 내하수체에서 갑상선 분비, 자극 호르몬 TSH를 분비를 하죠. 그럼 갑상선에서 바로 앞에 살펴봤던 T3, T4 호르몬을 분비를 하고, T4 호르몬이 이제 T3로 변환돼서 T3와 함께 우리 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영양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작용을 원활하게 하도록 촉진하고 돕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 콜티졸 혹시 발견하셨어요? 빨간색으로 표현된 거. 바로 앞에서 배웠던 그 콜티졸 호르몬이요. 이 갑상샘 호르몬의 작용에 관여를 하는데요. 어떻게 관여를 해요? 여기 이렇게 벽, 막대기처럼 이렇게 딱 돼 있죠. 이거는 방해한다는, 억제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콜티졸이 이 뇌하수체에서 갑상샘 호르몬을 분비하라는 그 자극 호르몬을 방출하는 것, 갑상샘으로 신호를 보내는 것 자체를 막고요. 1차적으로. 그 다음에 또 이 갑상샘 호르몬이 무사히 잘 분비가 됐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또 이 T4로 분비된 상태로는 아무런 작용을 할 수가 없어서 얘가 T3로 변환이 돼야 되는데 T3로 바뀌는 거를 또 콜티졸이 이렇게 막고 있죠. 그래서 분비된 호르몬도 세포, 조직에 가서 제 역할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콜티졸이. 그럼 콜티졸의 분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갑상샘 호르몬의 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방해받게 되겠죠. 근데 바로 이 콜티졸이 스트레스라는 자극에 의해서 더 많이 분비가 되는 호르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은 갑상샘이 호르몬을 분비하는 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갑상샘에서 호르몬을 분비해도 그 호르몬을 우리 몸에서, 세포에서 쓰는데 또 문제가 발생하면서 갑상샘 호르몬이 하는 역할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갑상샘 호르몬이 하는 역할, 영양소를 받아다가 재료들을 공급받아다가 효율적으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일, 그거를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콜티졸 때문에, 달리 말해서 스트레스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제 통계를 가지고 와봤어요. 이게 2021년도 12월 30일에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그 보도자료 내용이거든요. 연도별 주요 암 발생 추이를 본 거예요. 이건 남자인데요. 사실 갑상선 암 같은 경우는 여자에게 발병률이 훨씬 높은 암이죠. 남자한테는 드문 암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1999년부터 시작되는데 위암이 가장 많았고요. 갑상선 암 보세요. 발생률이 10만 명당 발생률이요. 거의 0에 가깝죠. 남자에게서 갑상샘 암은 아주 희귀하게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2019년에 보니까 어때요? 네, 10만 명당 20명이 넘죠. 20과 30 사이로 되어 있어요. 발생률, 연관 변화율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지금 다른 암은 오히려 마이너스, 연관 변화율이 이 발생률이 떨어지는 암들도 존재를 해요. 그리고 증가하는 암도 있죠. 전립腺암, 갑상선암, 신장암이 증가하는데 이 중에서도 갑상선암의
발생률이 가장 크게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성 같은 경우, 여자들 같은 경우는 갑상선암이 최근 들어서 되게 많이 회자가 되고 있죠. 근데 이거는 사실 남자든 여자든 어떤 건강검진이 이게 국가 사업으로 되면서 사람들이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국가 건강검진을 받죠. 그러면서 암검진도 같이 받고 그런 과정에서 예전보다 이 갑상선암이 더 많이 발견이 되어서 이 발생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도 분명 있기는 하지만 그런 걸로만 보기에는 이 증가율이 아주 가파르다는 거예요. 다른 암보다 지금 여성들 같은 경우는 갑상선암 발생률이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변화율을 볼까요? 변화율에서도 물론 이 꾸준히 증가하는 유방암도 있기는 하지만 변화율이 3.1 정도로 높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급격히 증가했다가 떨어졌다 다시 증가하는 이 구간 때문에 사실 변화율이 더 적게 이 수치가 나오고 있는 것 뿐인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갑상선 암이 증가하는 것일까? 사실 이게 갑상선 호르몬의 작용, 기존에 콜티졸이 관여하는 부분을 연결시켜 본다면 스트레스라는 부분을 우리가 바로 연결시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부갑상샘 호르몬입니다. 부갑상샘 호르몬은 갑상선을 목에서 딱 떼어냈을 때 그 안쪽에 사방에 콩알처럼 4개 박혀 있는 거, 그게 부갑상샘 호르몬이라고 했죠. 네, 그리고 부갑상샘이었고 그 부갑상샘에서 분비하는 호르몬,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이라고 해서 이거 약자로 PTH. 그래서 이 PTH가 바로 요거 말하는 거예요. 부갑상샘 호르몬,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 그래서 이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 PTH는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칼시토닌과 서로 기량작용을 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얘는 우리 몸에서 칼슘이 떨어졌을 때, 칼슘의 농도가 떨어졌을 때 부갑상샘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서 분비가 되죠. 그래서 오스테오클라스트, 이거는 파골세포거든요. 그러니까 뼈에 파괴작용을 하는 세포예요. 이 세포가 이 PTH 호르몬이 분비되면은 일을 시작해요. 어떤 일을? 뼈에서 칼슘을 빼다가 혈관으로 보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칼슘 수치가 지금 올라간 화살표로 되어 있죠. 이거는 혈중의 칼슘 농도가 올라간 거예요. 뼈에서 칼슘을 빼와서 혈액 속에 넣어줘서 혈액 속의 칼슘 농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다시 균형을 찾죠. 그런데 이게 과해져서 혈액 속의 칼슘의 농도가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다시 균형이 깨졌어요. 그러면은 이때 갑상선으로부터 칼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뼈에 이 오스테오클라스트 파골세포의 작용을 억제하면서 동시에 PTH, 부갑상샘 호르몬의 분비도 억제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혈액에 있는 칼슘을 뼈에다가 넣어주는 작용을 하고, 그래서 균형을 맞춰주고, 또 여기 뼈로 칼슘이 너무 많이 가서 혈액 속에 칼슘이 떨어졌을 때 다시 부갑상샘 호르몬이 분비돼서 뼈에서 칼슘을 또 혈액으로 빼내주고, 이렇게 무한히 반복하면서 균형이 계속해서 맞춰지는 역동적인 조절 과정에 참여하는 게 바로 이 부갑상샘 호르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칼슘의 기능을 보면은 지금 바로 앞에서 다룬 것처럼 뼈에 칼슘이 쌓이면서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작용을 하죠. 그거 말고도 우리 몸에서 칼슘은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해요. 여기 첫 번째 보면 얘는 근육이거든요. 근육을 수축시킬 때도 칼슘이 필요해요. 근데 근육을 수축시킨다는 거, 우리가 힘을 줄 때 근육이 수축되는 거고요. 힘을 빼서 편안한 상태로 이완을 할 때 근육이 다시 펴지는 거, 이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에 힘을 줘서 뭔가
이렇게 힘을 쓰려고 할 때 칼슘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슘이 근육 수축에 필수적인 성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뉴로트랜스미터와 호르몬 릴리즈라고 되어 있죠. 신경 전달 물질이랑 호르몬이 방출될 때도 칼슘이 있어야지 얘네들이 제대로 방출이 될 수가 있어요. 얘네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곳으로 나가게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칼슘인 거예요. 그리고 엑소크라인, 이건 외분비 물질이거든요. 대표적인 외분비 물질이 소화액이에요. 이자액, 쓸개즙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외분비 물질이 분비될 수 있게 하는데도 칼슘이 필요해요. 칼슘이 부족해지면 얘네들이 제대로 분비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소화도 잘 안 되고 여기저기 외분비 물질이 촉진시켜주는 작용들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엔자임, 효소잖아요. 효소를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또 칼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세부적인 미세한 균형들을 조절해 주는데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칼슘인 거죠. 그래서 이 칼슘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부갑상샘 호르몬, 그리고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칼시토닌이 단순히 뼈 건강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다음은 성장 호르몬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그로스 호르몬이라고 또 부르고요. 또 다른 이름으로 소마토트로핀이라고도 해요. 다른 호르몬들은요,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를 거쳐서 우리 몸의 어떤 부분에 내분비샘이 있어서 거기에서 호르몬이 주로 분비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성장 호르몬은 뇌하수체 전엽에서 바로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그리고 호르몬의 분류 중에는 그 구성이 펩티드의 연결로 되어 있는 펩티드 호르몬입니다. 성장 호르몬이 하는 가장 주된 작용은요, 단백질 동화작용을 촉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호르몬이 성장 호르몬이에요. 단백질을 만들어내면서 그걸로 이제 성장의 재료로 사용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작용을 통해서 뼈 성장을 자극하고 뼈뿐만 아니라 근육이나 인체의 조직이나 세포들도 분열과 재생을 통해서 성장하도록 자극하는 게 바로 이 성장 호르몬의 역할이고요. 성장 호르몬도 앞에서 살펴봤던 콜티졸처럼 일주기 리듬, 하루주기 리듬에 따라서 호르몬 분비의 농도 변화 사이클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성장 호르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뇌하수체 전엽이 있어요. 뇌하수체 전엽. 뇌하수체가 두 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앞쪽, 뒤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뒤쪽 말고 여기 앞쪽에서 분비되는 게 바로 성장 호르몬이에요. 네, 여기서 보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성장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 뇌하수체에서 분비가 되어서 이게 성장 호르몬의 형태로 지방세포에도 가고, 그리고 요런 본셀, 그러니까 뼈세포죠. 그리고 근육세포, 그리고 신경계를 이루는 세포들, 뉴런이죠. 그리고 면역세포들로 가서 작용을 하게 되고, 간에서도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세포로 가서는 이 성장 호르몬이 지방세포를 분해하는 작용을 촉진해요. 지방세포를 분해해서 이 지방세포 안에 저장해 있던 포도당도 바깥으로 끄집어내고, 또 여기 조직을 이루던 그런 구성 요소들을 끄집어내서 이제 성장의 재료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장 효과를 가지고 오는 거, 뼈로 가서 이제 뼈의 성장을 촉진을 하고 근육의 성장을 촉진을 하고, 이 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아미노산 흡수를 촉진을 해요. 누가 흡수하는 거죠? 이 세포들, 뼈세포, 근육세포, 신경세포, 그리고 면역세포들이 아미노산을 더 잘 흡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성장 호르몬이. 더 흡수한 아미노산을 가지고 세포를 확산하고, 또 세포가 이제 제 할 일을 다 하고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되면은 스스로 그
죽게 되는 세포 자멸사 프로그램이 작동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세포 자멸사를 억제하면서 세포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그 세포가 건강한 상태로 좀 더 일을 하도록 도와주는 게 성장 호르몬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미노산을 세포가 가지고 가서 하는 일이요. 그 세포가 일하는데 필요한 부품들을 만드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세포 안에 다양한 소기관들이 있는데 그 소기관들을 구성하는 재료가 바로 이 아미노산이에요. 그래서 아미노산이 충분히 공급이 되어야지만 세포가 자기한테 필요한 성분들을 스스로 자체적으로 만들어 내면서 그 세포의 건강을 유지하고 또 세포의 분열과 재생작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거를 촉진시켜주는 호르몬이 성장 호르몬인 거예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가 안 되면 당장 키가 안 크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뼈가 성장하고 근육이 성장해서 몸집이 커지고 키가 커지고 그거 말고도요. 뇌신경이 다시 복구되고 손상이 되었을 때 복구되고 재생이 되는 이런 작업들, 신경 연결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도로를 다시 놓는 작업들, 이런 것에 차질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뇌신경세포의 재생이나 복구, 그리고 뇌세포 간의 연결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수리하는 것들, 이런데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뇌신경세포의 파괴가 가속화되고 뇌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죠. 이게 노화에서 발생하게 되는 효과들이 효과라기보다는 작용들인 거죠. 그리고 면역 체계에 작동하는 이 면역 세포들도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게 되면은 면역 세포 자체의 분화도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면역세포들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면역작용, 면역력이라고 하는 게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성장 호르몬은 성장과 함께 우리 신경계 보호작용, 그리고 면역력을 유지하고 증진시켜주는 작용을 하는데 중요한 호르몬인 거예요. 그리고 또 얘가 간으로 가면요. 사실 지방세포에서 하는 일이랑 간에서 하는 일은요. 콜티졸이 하는 일이랑 비슷해요. 지방세포에 차곡차곡 저장해놨던 영양소들을 혈관 속으로 보내주는 일, 그리고 간에 차곡차곡 쌓아놨던 영양소, 특히 포도당을 다시 혈관 속으로 보내줘서 혈당을 상승시켜서 세포들이 가져다 쓸 수 있는 영양소들을 혈액 속으로 많이 방출시켜 줄 수 있게 그걸 촉진하는 작용을 하는 게 성장 호르몬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예요. 콜티졸이 했던 역할이랑 정말 비슷하죠. 그런데 또 여기서 성장 호르몬의 특장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성장 호르몬만의 특화된 기능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거예요. 간에서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이거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해서 IG죠. IGF라는 약어로 많이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 IGF를 분비해서 이 IGF가 이 본셀, 뼈세포, 근육세포, 신경세포, 면역세포에 가서 성장 호르몬을 도와줘서 이 각각의 세포들이 성장할 수 있게 그 성장을 촉진하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세포의 조직의 성장을 촉진하는 거죠. 하나는 이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한 호르몬이 직접 이 세포들로 가서 성장을 촉진시켜주고 또 간이라는 우회로를 통해서 인슐린 성장인자 IGF를 분비해서 다시 한 번 더 그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를 북돋아 주는 역할, 이렇게 이중적인 효과를 통해서 성장을 촉진하게 되는 거죠. 이런 작용, 이런 루트를 통해서 성장 호르몬이 하는 작용을 정리를 해보면 세포의 분화 재생을 촉진한다 그랬죠. 그걸 통해서 상처가 났을 때 그 상처를 복구하는 것도 세포가 재생이
세포가 분열이 되고 재생이 되면서 손상된 부위를 다시 채워주는 거잖아요. 상처 치유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근육에 가서 근육세포의 성장을 촉진한다 그랬죠. 그렇게 근육을 형성하고 또 지방세포에 가서 하는 일은 지방세포에 쌓여있는 보관하고 있는 영양소들을 혈관으로 빼내는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쉽게 말해서 지방을 분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하면은 다이어트에도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게요, 나이가 들면은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서 살을 빼는 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성장 호르몬이 이제 40대, 30대 후반, 30대 중반, 후반? 그때부터 이제 40대 사이에 본격적으로 확 줄어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나이대가 되면은, 그 전에는 뭐, 많이 먹고 신나게 놀고, 그러면서 살을 찌워도 운동 조금 하고 다이어트 하면 살이 금세 빠졌어요. 근데 30대가 넘어서 40대에 다가가게 되면은 살이 예전만큼 쉽게 안 빠지잖아요. 그 이유가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어서, 그 전에는 내가 물론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있지만 성장 호르몬도 그 다이어트를 도와줬던 거예요. 지방을 분해하는 그 작용을 더 촉진시켜 줬던 거죠. 그런데 이걸 도와주던 성장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니까 이제 내가 운동하는 것만큼, 내가 먹는 것만큼 살이 빠지는 게 예전 같지 않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이 뼈의 본세, 뼈 세포에 가서도 성장을 촉진시킨다 했죠. 그래서 뼈 건강을 증진하고 뇌신경 세포도 성장 촉진시켜준다 했잖아요. 그래서 뇌 보호 작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모든 게 다 세포의 재생과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인 거죠. 이게 바로 성장 호르몬의 작용입니다. 젊음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 이 성장 호르몬이 정말 중요한 호르몬인 거죠. 그러면 이 성장 호르몬 분비에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서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는 최대한 피하는 게 상책이겠죠. 그래야지 이 젊음을 좀 더 유지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같이 보려고 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영양 섭취. 일단 영양 섭취 중에서도요,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되게 하려면 단백질 섭취가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비만이 성장 호르몬 분비를 억제한다는 그런 가설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연구에서는요, 이게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비만 자체가 성장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어떤 실증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영양 섭취와 관련해서는 양질의 단백질을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 얼마나 충분히 섭취하고 있느냐, 이게 성장 호르몬 분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단식이 나왔잖아요. 단식, 쭉 굶으라는 게 아니라요. 우리 간헐적 단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 시간 짧게 단식을 할 때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더 많아졌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 장기간에 무리한 단식 말고요, 간헐적 단식처럼 일정 시간 동안 짧게 단식을 하는 그런 활동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콜티졸이요. 콜티졸은 성장 호르몬 분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갑상샘 호르몬 분비에서도 콜티졸은 갑상샘 호르몬이 분비되지 못하게 방해하고, 분비가 됐어도 얘가 제대로 세포에 작용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성장 호르몬에서도 비슷한 역할을 해요. 이 콜티졸이 성장 호르몬이 하는 일을 방해하는 회방꾼 노릇을 하거든요. 이것도 뒤에서 좀 살펴볼게요. 좀 더. 그 다음에 이거 진짜 중요하죠. 유전적 요인이요. 성장 호르몬 분비에 이 유전적 요인이 너무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엄마 아빠 키를 보면은
나의 키를 예상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요인들이 성장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에서 유전적 요인은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그것보다 더 많은 요인들이 사실은 성장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우리가 충분히 일상에서 우리의 생활, 우리의 루틴을 조절하고 바꿈으로써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거죠. 이거 영양 섭취와 관련해서요. 그리고 단식과 관련해서 이 성장 호르몬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걸 설명드리려고 해요. 지금 앞에서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성장 호르몬 분비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에요. 이 그렐린은요, 요거 제가 무엇을 표현한 그림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위예요, 위. 그렐린은 위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거든요. 위가 어떤 상태일 때 분비되냐면 텅텅 비어 있을 때, 공복 상태일 때 이 그렐린이 분비가 되어요. 그래서 나 배고파, 이런 허기짐을 느끼게 하는 거, 배고픔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이 바로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이 그렐린 호르몬이요,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배고픔을 느끼게 하니까 섭식 행동, 우리가 식욕이 땡겨서 먹는 거, 이게 섭식 행동이잖아요. 아니면 식욕이 없어서 안 먹는 거, 이런 것들이 섭식 행동이죠. 이 섭식 행동을 조절함으로써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이런 위장관 운동, 그리고 소화효소 분비를 조절을 해요. 그런데 이것과 함께 저기 제일 위에 써놓은 거요. 네, GH, 이게 그로스 호르몬, 성장 호르몬이죠.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요, 이 그렐린이.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TSH, 이거 뭐예요? 갑상선 호르몬, 자극 호르몬이었죠. 네,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라고 자극하는 호르몬, 그 분비도 촉진하고요. ACTH, 이거 뭐였죠?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었죠. 부신피질한테 호르몬 좀 분비해, 이렇게 자극하는 그 호르몬 분비도 촉진하는 게 바로 이 그렐린이 하는 중요한 작용이에요. 그래서 그렐린이 많이 분비되면은, 우리가 그렐린이 많이 분비되면은 성장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되는 거죠. 근데 그렐린은 언제 분비된다고요? 위가 비어 있을 때. 그래서 단식이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는 작용을 촉진하는 그런 영양 요인이 되는 거예요. 바로 단식을 하게 되면 위가 비어있는 시간이 일정 기간 지속이 되죠. 그럼 그렐린이 계속해서 위에서 분비가 돼서 성장 호르몬 나와 이렇게 분비를 자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원리로 단식이 성장 호르몬 분비를 도와주는 거예요. 대신에 이 공복 상태가 길어지게 되면은 얘가 ACTH, 콜티졸을 분비하게 만드는 이 ACTH 분비도 촉진하게 되니까 또 그만큼의 부작용도 초래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이 그렐린이 하는 역할들 중에는 이런 신경계와 심혈관계 세포를 보호하고요. 학습과 기억력을 증진하고, 그리고 보상 추구 행위,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 일에 대해서 그걸 더 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욕구를 만드는 작용도 하고, 또 규칙적인 수면을 유도하는 작용도 하게 되고요. 혈당과 지방 대사도 조절하고, 면역 기능도 조절하고, 세포 분화 생존도 조절해요. 근데 사실 이 뒷부분 있죠. 네. 이 뒤에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은요, 성장 호르몬과 갑상선 분비 자극 호르몬이랑 그리고 이 ACTH 호르몬의 작용과 연결되는 작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그렐린 했을 때 기억해 둬야 하는 중요한 부분은 섭식 행동을 조절한다는 거, 그리고 성장 호르몬과 TSH, ACTH 분비를 촉진한다는 거, 이것을 통해서 이러한 작용들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이 그렐린에 대해서 아주 잘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도 일주기 리듬, 하루 주기 리듬이 있다 그랬죠. 하루 24시간에 따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분비의 사이클이 조절이 돼요. 그래서 여기 진한 거, 얘가 성장 호르몬이고요. 여기 점선, 아주 옅은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콜티졸이에요. 근데 이 성장 호르몬, 콜티졸은 아침에 일어나기 직전에 최고치가 된다 그랬잖아요. 성장 호르몬은요, 밤에
이거 우리 자는 시간이잖아요. 계속 우리 새벽에 이제 깨기 훨씬 전부터 한 2시 정도부터 거의 바닥을 기어요. 성장 호르몬 수치가. 그러다가 언제 피크가 돼요? 여기 10시에서 새벽 2시, 밤 10시에 새벽 2시 사이에 피크가 되죠. 그러니까 보통 이 성장 호르몬이 우리가 잠을 자기 시작하면서 한 2시간 정도가 지났을 때 가장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콜티졸은 아침을 시작할 때 가장 많이 나온다면은 성장 호르몬은 잠들고 나서 가장 많이 나오게 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어요? 키 크려면은 잠 잘 자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하셨잖아요. 부모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그리고 또 우리도 아이들에게 그런 말 계속 하죠. 밤에 일찍 자야지 키가 크지, 잠을 잘 자야지 키가 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괜히 밤늦게까지 뭐 밤새면서 놀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근거가 있는 거예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시간이 바로 밤에 잠자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불면증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들하고도 연결이 돼요. 우리 잠을 못 자면 피부가 푸석푸석해지죠. 왜 그럴까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성장 호르몬이 이만큼 분비가 되지 못해요. 분비될래다 말아요. 더군다나 이 시간에 아예 잠을 안 자버려, 못 자버려요. 그러면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거의 안 되겠죠. 그럼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된다는 거는 세포에 재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세포의 재생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그만큼 우리의 몸의 조직들은 노화가 진행이 되는 것, 노화가 가속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눈으로 볼 수 있는 피부도 바로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세포가 재생이 안 되면서 노화가 일어나게 되니까 잠을 못 자면 피부가 그렇게 푸석푸석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비만. 사실 다행인 거죠? 비만이 성장 호르몬 분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이거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야 하고 연구를 해봤는데, 그렇게 딱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어떤 영향을 미쳐라고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만이 성장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 가설은 여전히 유효해요. 그리고 이 비만과 함께 운동도 성장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걸 설명하는 그림인데요. 여기 지금 비만인 사람이 나와 있죠. 여긴 그냥 비만인 사람인데 비만이고 지팡이 짚고 있어. 비만인 상태로 나이가 든 노인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비만인 상태에서는 지방세포가 아주 많이 쌓여 있겠죠. 지금 비세럴 에디퍼스 티슈니까 내장 비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장에 이렇게 지방세포가 쌓여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장 호르몬이 지방세포로 가서 지방을 분해해서 지방에 있는 포도당을 혈관으로 끄집어내는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방이 너무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포도당을 그냥 조금씩만 내줬는데도 벌써 혈당이 확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럼 혈당이 올라가면은 바로 음성 대먹인 기전에 의해서 이제 그만 성장 호르몬 그만 내보내 이런 작용을 하게 된다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흐름이죠. 근데 워낙에 많다 보니까 포도당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하나씩만 줘도 이제 됐어 그만하고 성장 호르몬 그만 분비하라고 바로 얘기를 해버려요. 이 사이클이 아주 빠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 분비가 조금만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도 지방세포에서 이제 됐어 그만 바로 이렇게 신호를 보내버리니까 지방세포가 아니죠. 이 그로스 호르몬 성장 호르몬이 다른 데 가서 일할 새도 없이 바로 스탑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비만인 채로 나이가 들게 되면은 이제 혈관에 노폐물도 많이 쌓이게 되고 동맥경화라던가 죽상경화 같은 것도 진행이 되면서 심장의 기능도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혈액순환에 또 문제가 생기게 돼요. 이게 또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긴다는 건 호르몬의 작용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왜요? 혈관이 호르몬이 지나다니면서 일을 하는 통로인데 그 혈관이 여기저기 막혀버려요. 제대로
지나갈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그럼 호르몬들이 필요한 우리 몸의 세포나 조직으로 바로바로 이동하는데 장애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성장 호르몬의 분비에도 장애가 생기게 돼요. 제대로 분비가 되도록 신호가 전달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혈관을 통해서 신호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 교통체증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작용으로 비만과 그런 노화가 성장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럴 때 운동을 해주게 되면 특히나 여기선 에어로빅 엑서사이즈라고 돼 있어요. 근력 운동 말고 유산소 운동의 효과를 말하는 거예요. 유산소 운동은 근육을 많이 분해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근육이 아니죠. 지방이죠. 지방을 분해해주는 거. 지방 조직을 많이 분해해서 없애줘가지고 이 지방 조직이 많아서 생기는 이 음성 대먹인 기전을 좀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이 유산소 운동이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운동 자체가요, 뇌하수체에 직접 작용을 해서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운동을 하게 되면 또 혈관의 건강 상태도 개선이 되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호르몬이 필요한 곳에 제때 도착해서 작용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작용을 통해서 운동이 성장 호르몬의 작용을 촉진시켜 준다는 거.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그림이 아주 간단 명료하게 논문에 나와 있어서 또 여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잠깐 이 섭식 행위에 대해서 등장했었죠. 이야기가 나왔었죠. 이 섭식에 관여하는 우리가 식욕을 느끼고 그리고 포만감을 느끼고 더 먹고 싶어 이제 그만 먹어야지 요런 욕구와 행동을 조절하는데 중요하게 관여하는 호르몬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